네, 우선, 네, 지훈님 발표 되게 잘 들었고요. 저도, 로블록스로 AI 음성 인식해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몰랐는데, 하나 새로 배운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웹3와 그리고 크립토가 관련된 범죄가 미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미국이 각 기관마다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뭐 웹1이나 웹2나 이런 거는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웹3, 이제 웹1과 웹2 시기를 거쳐서 이제 웹3 시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 웹3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트러스트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웹3 블록체인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개인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은 개별 개체에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이런 신뢰를 개인이나 개별 개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모두가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또 이제 분산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웹3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러스트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윤님께서 발표해주신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여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범죄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FTX 사건인데요. 이제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제 재판 출석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되게 미국에서 뜨거운 범죄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FTX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거의 가장 큰? 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중에 하나였던 그런 회사고요. 샘 뱅크트만 프리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 회사를 2019년도에 만들었고, 한창 잘 나갔을 때는 우리 한화로 42조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던 그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어, 원래라기보다는 이제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잘 나가면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자기네들 거래소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얘네가 2019년도에 만들어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빠르게 해서 2019년도에 이제 자기네들 암호화폐인 FTT까지 할 정도로 성장을 빠르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인기가 많았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개인 어카운트에 다이렉트하게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지갑을 제공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고객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하드웨어를 통해서 뭐 크립토 월렛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하드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크립토 월렛을 만들다는 건지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나중에라도 여기서 발표로 다뤄주실 분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2021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2020년도 초반에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때도 많은 회사들이 무너져 갈 때 FTX만은 건재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건재했냐면 2022년도 11월에 이 사람이 이제 사기를 쳤다는 걸 알려지기 전까지 건재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이제 흘러들어간 투자자들의 펀드가 FTX로 직접적으로 보다는 알메다 리서치라는 홍콩에 헤드쿼터가 있는 그 암호화폐 거래 회사로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 코인데스크에서 한 리서치 기사를 발표하는데요. 이 FTX랑 지금 알라메다 리서치 회사가 다른 회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를 뜯어봤을 때
에셋이 이 대표가 말한 것보다 현저히 적게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비롯한 FTX의 큰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빠르게 손절하기 시작했고, 11월에 이런 기사가 나자마자 이제 한 20일도 안 돼서 회사가 뱅크럽시를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대표는 12월에 이제 기소가 돼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소된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머니 런더링 같은 문제도 있고요. 와이어 프로이드라고 해서 이제 전자메일이나 우편 같은 그런 전체적인 어떤 메일 시스템을 이용해 사기치는 걸 이제 와이드 프로드라고 하는데, 그걸로도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계속 정치 로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어떤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 이런 걸로도 갔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어떤 증권에서의 사기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이 뱅크먼 프리드가 체포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또 엄청 떨어졌다는데, 근데 2023년 1월에 이 사람이 체포된 이후에 가격이 갑자기 또 엄청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봤는데도 지금 이 사람이 뭐 트라이얼 코트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잠깐 떨어졌다가 또 금방 올라가는지 이건 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범죄는 이제 NFT 관련된 범죄인데요. 사진은 오픈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귀엽게 생긴 이 아이스크림은 이제 프로스티라고 하는 아이고, 제가 가져온 거는 프로스티 1016입니다. 이 NFT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범죄는 바로 이제 더 러그풀이라고 하는 범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한 케이스를 말하기보다는 NFT 관련되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할 거고 새로운 게임 만들 거야 라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돈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사라지는 거를 미국에서는 더 러그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 귀여운 아이스크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스크림 NFT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제 우리 이렇게 귀여운 거 만들어서 뭐 프로젝트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돈을 끌어모았고요. 그래서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돈을 만든 다음에 들고 사라졌고, 그래서 2022년도에 미국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에서 2명 개인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체포를 했는데 되게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얘들이 벌어들인 돈보다 벌금을 더 강하게 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복성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의 의미로 돈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0억을 모았으면은 벌금은 50억을 때리는 수준으로 그렇게 강하게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런 사기나 아니면 NFT 관련된 이런 사기 범죄 외에 이제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랜섬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지갑 자체에 접근을 해서 훔치는 그런 떼파 행위도 있고, 다크웹 상에서 암호화폐가 이제 그런 데서는 돈을 명시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로 돈을 거래하는 문제라든지, 마지막으로 이제 돈 세탁하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1년도에 미국에서도 이제 NCET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보고는 있지만, 사실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의 케이스는 이제 호웨이 테스트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도 정말 명확하게 블록체인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 딱 맞는 그런 규제라든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려 1946년도에 판례를 가지고 이 판례를 갖고 블록체인을 다루는데, 그리고 규제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와 호웨이 컴퍼니라는 어떤 두 파티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호웨이라는 회사가 플로리다의 오렌지, 뭐 시트러스 그로브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레이징 이제 펀드를 모으기 위해서 뭘 팔았냐면 개인에게 서비스 컨트랙트랑 그다음에 랜드 세일 컨트랙트를 팔았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너희한테 오렌지를 직접 파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대한 어떤 권리,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세일즈에 대한 그러한 프로핏을 나눠주겠다. 그 뭔가 오렌지계 주식 같은 느낌으로 이걸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미국이 증권이라는 걸 어떻게 제한하고 있었냐면은 뭐 주식이나 그다음에 투자 계약서만 증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렌지 판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판사는 이렇게 오렌지 판매에서 수익 나누는 거를 우리가 증권으로 봐주겠다라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어떤 기존의 세큐리티 개념을 벗어난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세큐리티를 인정을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호웨이 사례를 통해 세 가지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가 인베스트 머니를 했냐, 그 다음에 이 인베스트 머니를 해서 이윤을 기대할 수가 있냐, 그리고 이 에포트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너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너는 이윤을 기대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은 세큐리티로 봐주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nvest money, 그다음에 뭐 expect profit, 그다음에 effort of others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지금도 암호화폐에 적용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오래된 케이스가 여전히 미국의 암호화폐를 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되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에이전시별로 그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이슈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곳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냥 돈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통화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혹은 그냥 상품 정도로 봐준다는 뜻이 이제 각 기관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들도 어떻게 봐야 할지 아직은 그렇게 획일화된 기준은 없고 각자 기관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방금 호웨이 사례에서 보셨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증권거래위원회니까 얘네는 암호화폐를 이제 세큐리티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크립토랑 토큰은 여기서는 증권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DAOs라고 해가지고 탈중앙 집권화된 그런 조직들에서도 뭐 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뭐 투표권을 행사할 때도 여기서 거래되는 그런 암호화폐들을 이거는 증권으로 봐주겠다, 인정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에이오스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은 마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IPO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우리가 뭐 새로운 암호화폐 만들게라고 했을 때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처음에 코인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재 아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좀 모호한데요. 어떤 기준이 따로 또 있어서 이걸 통과하면 이거는 증권으로 봐주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증권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NFT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증권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이제 이 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정보를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을 뭐 발행을 하겠다, 새로라고 말한다면은 얼마만큼의 자금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뭐 얼마의 사람을 모집할 건지 아닌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대중에게도 그리고 이 위원회에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당연히 이제 민사나 형사나 페널티를 받을 수 있고 이 위원회의 법률을 어기게 되면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팍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세 이거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과 이렇게 거래하는 자본 통제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제 앞선 곳과 다르게 커런시, 즉 이렇게 화폐라고 통화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 오팍의 규제를 뭐 법률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어디든 하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거를 감사합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는 이제 뭐 잘못했다 하면은 그냥 비짓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벌금도 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비트페이라고 해서 이제 얘네가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어떤 곳이었냐면 물건을 판매를 할 때 그 판매자들한테 그 암호화폐로 돈을 이렇게 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비트페이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얘네가 미국이 정말 싫어하는 뭐 북한, 쿠바, 이란 같은 데서 암호화폐를 막 받았습니다. 얘네가 전자상거래 이렇게 도와주는 업체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받고 그 오팍에 이렇게 기록을 안 한 거예요, 등록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들한테 어떤 자금을,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아무래도 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세탁에도 막 사용되고 이러니까 이런 자금 이렇게 등록 안 하고 통화가 흐르는 건 봐줄 수 없다 해가지고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그 NFT 사례와 똑같이 얘네가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또 거의 지금 보시면 4배, 5배 정도 되는 벌금을 또 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고를 주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IRS라고 해서 국세청이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암호화폐를 보고 있냐면 이들은 당연히 세금을 때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로퍼티의 개념으로 암호화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유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암호화폐를 뭐 팔거나 교환하거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처분을 하게 되면은 텍스를 때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표는 IRS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IRS에서 가져왔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세금, 단기 보유세라고 해서 이거를 되게 오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짧게 단발성으로 수익을 낼 때에 어떻게 텍스를 때리는지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제가 다른 분들의 발표를 봤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고 해서 그 정도 깊이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냥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어떤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가 있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이 암호화폐를 보고 있는지 그런 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